밝혔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3.1도, 습도 75%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챗GPT의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유명 투자자인 마이클 버리가 AI 산업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AI 거품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오른 주가, 그리고 기업 간 순환 투자 구조, 또 감가상각 조정으로 수익을 부풀린 회계 처리까지 2000년대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물론 거품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죠. 지금의 손실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다, 이런 주장인데요. AI 산업을 둘러싼 거품 논란의 실체와 배경,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벌어진 마약과의 전쟁이 국경을 넘어서 아르헨티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유입되는 마약 범죄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고 수준의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지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앱스타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앱스타인이 트럼프가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가짜 내러티브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커피, 바나나 등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인하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수요일 내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격 인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물가 부담이 커진 정부가 식품 가격 안정에 나선 조치로 해석됩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당내 사퇴론에 직면했습니다. 복지 축소, 난민 정책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노동당 의원들이 대표 교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국가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사퇴설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드론 운영을 전담하는 무인 시스템 군을 새롭게 창설하고 우크라이나 전투에 배치했습니다. 부대는 공중 드론뿐 아니라 지상 로봇, 해상 무인정도 함께 운용하며 타격, 수송, 부상자 후송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전력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 군사교육기관 설립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이 255표, 반대는 146표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한 기여기간을 43년으로 늘리는 기존 개혁안은 2028년 1월까지 유예됩니다. 좌파 야당과 극우 국민연합은 정년을 다시 낮춰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해왔고 극좌 LFI와 공산당은 단순 연기일 뿐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노벨상용 세계 평화.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요즘 가장 첫 번째 뉴스를 역시나 늘상 장식해주고 계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쟁 8개를 내가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었죠.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트럼프가 중재했던 분쟁 지역 곳곳에서 다시 폭발음이 울리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식 평화 외교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네.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일들이 터지고 있어서 좀 각 지역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 먼저 가보면 두 나라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잇따라서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면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뉴델리에서 관광 명소인 레드포트 인근에서 차량 폭발로 9명이 숨졌고요. 하루 뒤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법원 앞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서 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양측은 서로가 배후가 아니냐라면서 외교적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지 정부와 국제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 탈레반을 지목하곤 있는데 특히 지난달 파키스탄군이 아프간 탈레반 지도부를 겨냥해서 공습을 단행한 뒤에 양측 관계가 악화됐거든요. 그러면서 파키스탄 탈레반 활동이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도 측은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과 연계해서 테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이건 터무니없는 날조다라고 하면서 반박하면서 양국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남아시아로 좀 넘어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낸 휴전 협정이 또 흔들리고 있는데 태국을 먼저 보면 최근 캄보디아와 국경 지뢰 폭발로 군인 4명이 다쳤어요. 지난달 체결했던 휴전 협정 이행을 그래서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캄보디아 정부는 새 지뢰를 매설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양국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불과 딱 2주 전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앉아있고 두 정상이 뒤에서 웃으면서 악수를 했던 장면이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의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갈등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맺어진 휴전 이후에도 정착민들이 방화를 한다든지 또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든지 또 최근에 이스라엘 의회가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팔레스타인에게는 사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키는 일까지 굉장히 과격한 법안까지 또 통과가 되는 일이 생기면서 네. 충돌 위험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긴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 평화 조치는 작동하지 않는구나라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요. 미국 폴리티코 내부 보고서는 이제 인용하는 내용이 휴전의 핵심 조항이 거의 이행되지 못해서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내에 다국적 보안군 배치 여부가 불확실해서 평화 유지를 위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트럼프의 평화안은 실행 계획 없는 선언에 가까웠다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전략이 본인의 외교 성과를 빠르게 보여주는 데에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갈등의 구조적인 원인이나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까지는 고려를 못한 게 아닌가, 그게 근본적 한계가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은 예쁘게 찍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합의문은 존재하지만 뭐 감시, 조정, 집행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여러 명이 하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부를 하는 목소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 무색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폭력 사태가 재발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 중재가 국제적 사회에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떠오르고 있어서 지금 상황과 그의 말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미션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네, 말 그대로 미션인데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자죠.
잭 슐로스버그가 내년 미국 중간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60년 넘게 미국 정치의 상징적인 가문으로 기억되어 온 이 케네디가에서 네. 직계 손자가 연방 하원의원 선출직에 도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네. 그 자체로도 역사적 의미가 크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 케네디가의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물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슐로스버그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미국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또 고물가, 복지 축소, 부패 같은 구조적 위기에 정면 비판을 하면서 영상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화살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했고요. 한 위험 인물이 정부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면서 시민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에 맞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단순한 지역구 선거를 넘어서 2025년 미국 정치 지형 전체를 좀 겨냥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놨는데요. 네. 이 인물은 예일대 졸업 후에 하버드에서 법학 박사, 경영학 석사를 동시에 따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실제 경력은 국무부 근무나 또 대선 캠프 참여 등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에 선출된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와 비교해서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네. 시각도 나오고요. 네. 반대로는 기성 정치인의 대안이다. 젊은 세대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 영향력이 꽤 크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네, 정치에서. 이 슐로스버그는 틱톡,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15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인기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세로형 영상 시대의 소통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기성 정치인들이 닿지 못하는 세대와 연결된 게 나의 강점이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케네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이 케네디가 저주를 풀 수 있을까? 네. 라고 키워드를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 가문이 가진 이 역사적 무게도 이번 선거의 주목도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존 F 케네디나 이제 그의 동생이죠 로버트 케네디 등 암살이나 혹은 비극으로 점철된 이 케네디가의 저주 서사가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상징처럼 자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이 상당수가 큰 사고나 정치적 비극을 겪었었죠. 네. 그 때문에 케네디 직계가 다시 선거에 나선대라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쟁 구도 자체는 만만하진 않아요. 출마한 뉴욕 12선구구를 좀 살펴보면 민주당 경선 천하고요. 이미 마이카 레셔나 알렉스 보어스 등 현역 이제 뉴욕 주의원들이 경선에 참여해서 경쟁이 매우 그렇군요. 치열합니다. 네. 쉽지 않겠네요. 굵직한 네. 인물들이 있어서 이 젊은 케네디의 이름값이 조직력 또 정책 경쟁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어질지는 최대 변수로 꼽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슐로스버그가 케네디 이름을 이용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세대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관건이라고 분석했고요. 반면 CNN은 케네디 브랜드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그의 돌풍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냐 세대 교체냐 유산이냐 자격이냐 이런 두 축의 경쟁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라 케네디가의 저주를 끊는 새로운 출발이 될지 내년에 이제 미국 그럴까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끔찍한 관광. 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부유층이 돈을 내고 민간인을 저격했다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3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이탈리아 검찰이 이른바 인간사냥 사건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 잔혹 범죄를 넘어서 전쟁을 배경으로 벌어진 이런 반인류적인 행위란 점에서 국제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수사의 출발점은 이탈리아 작가 에지오 가바체니가 2022년에 제출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사라예보 전 시장의 보고서 또 목격자 진술, 보스니아 정보국 관계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서방의 부유층들이 이 세르비아계 민병대에게 거액을 주고 사라예보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라고 폭로했는데요. 당시 사용된 고지대는 저격수의 언덕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방식도 드러났는데 서방 국가의 상류층 인사들이 트리에스터에서 이제 출발해서 베오그라드를 거쳐서 사라예보로 이동을 했고 민병대로부터 총기 사격 위치 등을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들은 지금 가치로 약 8만에서 10만 유로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대상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비쌌고요. 무장 남성이나 여성이 그 다음, 노인은 심지어 무료였다는 사실까지 전쟁 잔혹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참전 병사들과 세르비아군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사라예보 사파리는 의혹을 더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인터뷰에서 한 병사는 서방 관광객들이 언덕에서 민간인을 향해 총을 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이를 비열한 조작이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는데 네. 이탈리아 검찰 측은 증거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네.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라예보 포위전은 4년 동안 이어졌고 10,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던 현대사 최악의 포위전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시민들은 저격수주의라는 표지판을 피해서 몸을 낮춰서 거리를 건너야 했고 사라예보의 로미오와 줄리엣 사건처럼 연인이 거리 한복판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진 장면이 세계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 잔혹성이 국제 여론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전쟁 범죄의 책임 소재를 묻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관련자들이 70대에 접어든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피력했습니다. 네. 재판이 실제로 이어지면 서방 국가의 참전, 또 개인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제적 정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뭐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네. 않는 내용이네요. 예, 총탄이 날아들지 언제 어떻게 날아들지 모른다라는 그게 두려움 일상을 안고. 지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다음 키워드 남미는 블루 타이드를 타고 이게 원래 핑크 타이드가 있는데 였는데 이제 블루 타이드인가요? 맞습니다. 남미로 가보면 정치 지형이 정말 빠르게 요동치고 있어요. 최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에서 잇따라서 중도 보수 정부가 등장하면서 네. 블루 타이드, 즉 푸른 물결 현상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휩쓸었던 말씀 주셨던 이 핑크 타이드, 진보 정권의 시대가 저물고 보수 진영의 부상이 뚜렷해지는 흐름이라고 하네요. 네. 또 이번 주말에 치러질 칠레 대선이 이 흐름을 얼마나 결정짓게 해줄지 가늠하게 해줄지 핵심 선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랑 공산당 소속인 자네트 하라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네. 칠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미 최초의 OECD 가입국으로 경제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나라인데요. OECD 최근 네. 치안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보수 회기 흐름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스트 후보는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강경 보수 노선을 내세우면서 또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이민자 160만 명 추방, 경찰력 강화, 교도소 확장, 각종 규제 완화 등 전통적인 이 보수 성향의 공약을 전면에 걸고 있고요. 네. 특히 국경에 도랑을 파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정책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하라 후보는 공산당 소속이긴 한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 우클릭 전략을 펼치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공산당 탈당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진보 공약을 유지하면서 중도 진보층을 확고히 붙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남미에서 진보 진영의 약속이었던 무상복지나 반미 정책이 경제난과 부패로 이어지면서 민심이 반전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나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폭발, 중남미 치안 불안 등이 모두 좌파 정부의 약한 지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SNS 정치도 확산되고 있는데 칠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나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보수 중도 후보들이 짧은 영상과 강경 메시지로 젊은 층을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루타이드는 단순히 이념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 전반으로까지 변화가 포함된 현상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푸른 물결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젊은 층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변수로 1, 2년간 지역 정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부자 유치 전쟁. 부자를 유치한다고요? 네, 부자들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부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34세 무슬림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미국 각 주에서 뉴욕을 떠나려는 고소득층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슈입니다.
낮은 세율과 기업 친화적 환경을 내세우면서 뉴욕 대신 저희 동네로 오세요, 저희 지역으로 오세요라는 메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광고판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움직인 곳, 제일 발빨랐던 곳이 뉴햄프셔였는데 네. 당선 다음 날 뉴햄프셔 주지사는 여러분이 번 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라면서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광고 트럭을 돌렸고요. 오, 네네. 플로리다 palmbeach 카운티도 남쪽의 월가입니다 라면서 이 문구로 뉴욕 금융권을 겨냥한 광고를 내걸었고 네. 또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또 테네시까지 가세해서 사실상 부자 스카우트 경쟁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맘다니 시장의 정책과 직결되어 있겠죠. 네. 네. 임대료 동결 또 무상 보유 공공 서비스 강화 등 진보 의제를 앞세우는 대신에 네.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업세를 11.5%까지 올린다고 했거든요. 네. 확 올린다고 했고 또 고소득층 추가 과세까지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이전을 검토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이 역시나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부유층의 예약 문의가 6월 이후 플로리다나 텍사스에서 급증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금융도시의 경쟁력은 세금 환경과 또 기업 이동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다른 주들이 이 기회의 창으로서 이번 그럴 수 시기를 있죠. 네,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뉴욕 내부에서는 반론도 적진 않은데요. 사회 안정망 재정비 또 주거 비용 안정화 등 장기적 공공 정책이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즉각적인 자본 이탈 우려와 또 장기적인 안정성 사이에서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만다니 시장이 아무것도 실행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미지수라서 이 기업 친화적인 저세율 모델이랑 복지 기반의 공공도시 모델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힘이 실어질지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본조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his ain't a love song 함께 듣겠습니다. Should have seen it coming when the roses died. Should have seen the end of summer in your eyes. Should have listened when you said goodnight. You really meant goodbye. Baby, ain't it funny how we never ever learn to fall? You're really on your knees and think you're standing tall, but only fools are know-it-alls. And I played that fool for you. I cried and I cried. There were nights that I died for you, baby. I tried and I tried to deny. Your love drove me crazy, baby. If the love that I've got for you's gone, and if the river I've cried ain't that long, then I'm wrong. Yeah, I'm wrong. This ain't a love song. Baby, I thought you and me would stand the test of time, like we got away with the perfect time. But we were just a legend in my mind. I guess that I was blind. Remember those nights dancing at the masquerade? The clouds wore smiles that wouldn't fade. But you and I were the renegades, and some things never change. It made me so mad 'cause I wanted it bad for us, baby. And now it's so sad that whatever we had ain't worth saving. Oh, if the love that I've got for you's gone, and if the river I've cried ain't that long, then I'm wrong. Yeah, I'm wrong. This ain't a love song. If th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대체 법률안을 오늘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조직을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제 공직사회에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 안에서 40억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집행할 때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입니다. 농식품부가 올해 김장 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저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늘어 김장철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전 미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180만 건으로 세계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미국의 3배 수준이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정덕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독주입니다. 네, 브라질 마약 수탈 작전의 여파가 이 아르헨티나 안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요? 네, 남미에서 마약 문제는 커다란 사회 문제의 하나인데요. 네. 그만큼 마약 소비도 많고 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발생한 마약 카르텔 조직원 소탕 작전의 여파에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브라질과의 국경 통제를 최고 경계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에 대해 파트리시아 블리치 안보부 장관은요.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범죄 조직원들의 국경 통과나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파라과이가 만나는 지점으로 3개국 국경이 마주하고 또 이구아수 폭포로도 유명한 곳인 트리플레 프론테라 3국 국경지대라고 불리는 곳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지역은 육로로 3개국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블리치 장관은 브라질에서 마약 관련 조직원들이 브라질 경찰망을 피해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3국 국경지대의 입국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브라질 마약 수탕 사건 이후에 아르헨티나의 입국 심사 까다로워졌습니까?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최근에 아르헨티나 입국에 문제 없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브라질 쪽과 근접한 국경 지역에는 입국 심사가 강화돼서 염두해야 하지만요. 그 외의 입국 절차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역 외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를 방문하시거나
다른 지역에 가실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브라질과의 국경지대 이쪽 지역이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실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 아르헨티나 위험한가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가 남미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다 아르헨티나의 관광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기에 아직 한국에는 아르헨티나의 문화와 관광 부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네. 아르헨티나는 말씀하신 대로 남미의 파리라 불리며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경우 유럽풍의 느낌이 강합니다. 이유는 19세기 유럽으로 소고기와 곡물을 수출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네. 1869년 이후 연평균 6.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1913년에는 세계 12위의 교역량을 달성했고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높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1910년에서 1940년대에는요. 아르헨티나가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를 넘어서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남미의 파리로 불리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는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요. 19세기 경제 부국이었을 때 유럽에서 건축 자재를 배로 들여와서 지은 건물들도 있어서요. 네. 다운타운 내의 건물들은 고풍스러운 유럽풍으로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관광객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방문할 때 라보카 지역은 꼭 들립니다. 네. 보카 항구 지역을 말하는데요. 19세기 경제대국 시절 전쟁을 겪었던 유럽에서의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일자리를 찾아 몰려왔을 때 배에서 내려 항구 일대에 거주했습니다. 네. 보카 항구 지역은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선술집에서 바다 건너 유럽적인 고향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다 춤을 추게 됐고요. 네. 그 춤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탱고로 발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카 지역은 탱고의 발상지로도 유명합니다. 길거리에서 탱고를 추는 남녀 댄서들도 흔히 볼 수 있고요. 숯불에 구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구이인 아사도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보카 지역의 건물들은 형형색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네. 이유인즉 배를 칠하고 남은 페인트색으로 칠하다 보니까요. 집이나 건물들이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해져서 알록달록한 색을 뽐냅니다. 라보카 항구 지역 기억하겠습니다. 또 유명한 오페라 극장 건물을 서점으로 바꿔서 유명해진 곳도 있다고요. 네, 엘 아테네오 그란 스플렌디드 서점이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가장 유명한 서점입니다. 네. 이곳은 1917년 콘서트, 발레 그리고 오페라 극장으로 시작해서요. 그 후 1929년 아르헨티나 최초로 유성 영화를 상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라디오 방송국으로 사용되다가요. 1991년 경제 사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엘 아테네오 그란 스플렌디드 서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남미 최대 규모의 서점이고요. 또 영국 신문 가디언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입니다. 내부는 예전 오페라 극장의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네. 서점 중앙에는 거대한 붉은색의 벨벳 커튼이 쳐져 있어 그걸 걷으면 카페가 나옵니다. 책을 읽으면서 향긋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요. 네. 또 서점 곳곳에는 예전 오페라 감상을 할 수 있던 좌석들이 남아있어서 관광객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는 그곳에 앉아 고즈넉히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 아르헨티나 전성기 시절 오페라 극장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방문할 때 꼭 한 번은 들려야 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요즘 글로벌 증권 시장에서 AI 거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에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엔비디아의 GPU는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렸죠.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투자 규모는 엄청나지만 그만큼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거품론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네, 미국 AI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무슨 얘기야 싶죠. 네. 그렇죠,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챗GPT의 등장 이후에 AI 산업을 선점하려는 미국 빅테크의 각축전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줄이어 쏟아지기도 했고요. 그 기세를 타고 사실 AI 산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에 올해 상반기 오픈 AI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마는 네. 영업 적자가 그 2배 가까운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5천억 원이나 됐어요. 이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의 평가 손실 이런 것까지 합한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조 원에 달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주식 보상으로 25억 달러 한 3조 7천억 원 정도를 썼는데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죠. 손실을 20조 원쯤 봤는데 4조 원 가까운 주식을 나눠줬다고 하니까 이게 매우 좀 비상식적인 실적이긴 하지만 여튼 AI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기도 하고 막대한 투자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지금껏 또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다들 그때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거품론이 고개를 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분위기가 바뀐 건 11월 들어서인데 거품론이 조금 일파만파 퍼지도록 하는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인 인물이 이때 나왔습니다. 네, 누군가요? 결정적 인물.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영화 빅쇼트 봤어요. 그렇죠.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다뤘던 영화인 거잖아요. 그 실제 주인공으로도 널리 알려진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큰 돈을 벌었던 인물인데 그렇죠. 이게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 5일에 AI 산업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팔란티어의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내린다에 9억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조 3천억 원쯤 되고요. 엔비디아엔 1억 8,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80% 정도의 돈을 투자한 거니까 속된 말로 몰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분명히 내릴 거다 주가가.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는 있긴 많이 하죠. 생긴다는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방아쇠를 거고요.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땡긴 건데 이것 때문에 미국 AI 산업을 이끈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때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월가의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주가가 8%나 내린 겁니다.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4% 정도 주가가 내렸고 AI 관련 종목들이 조금 주가가 많이 내리면서 미국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도 크게 내렸는데 그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에 더해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CEO들도 AI 붐으로 과도하게 오른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거품론에 조금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AI 거품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긴 한 건가요? 일단 근거를 보면 거품론자들 같은 경우 일단 주식 투자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PER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이게 PER입니다. 보통 PER이 높으면 주식이 고평가돼 있고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팔란티어의 9월 기준 PER이 446배거든요.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00배로 훌쩍 넘고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 그렇게 다들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7월 기준 PER이 54배이고 향후 12개월 예상치 실적치 기준으로는 34배니까 엔비디아 대비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높고 엔비디아도 꽤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하튼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팔란티어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가는 너무 올라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실적 대비 주가 올랐다고 해서 거품이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근데 않은 근거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거품론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이른바 순환 투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 투자 구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오픈 AI가 엔비디아로부터 1,0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 돈을 받아서 다시 엔비디아의 수백만 개 칩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 돈으로 자기 GPU를 약간 좀 팔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과연 진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돌려막기식의 어떤 투자, 그다음에 매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네. 거품론자들 같은 경우에 이 순환 투자 구조를 과거 닷컴 버블에 비교를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광범위한 낙관론이 퍼졌었죠. 그렇죠. 그때 인터넷이 처음에 시작할 때인 건데 이 때문에 주요 통신사들이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모든 인프라가 그렇지만 사실 처음에는 돈이 엄청나게 그럴 들잖아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만큼 수익은 안 나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무적 어려움에 맞닥뜨린다는 얘기인 건데 네. 당시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의 순환 구조의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부풀렸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거래를 두고 하우스 오브 카드 구조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했는데 네네. 결국 이때는 이 버블이 붕괴로 이어졌었죠. 지금이 당시의 닷컴 버블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게 거품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되기는 한데 실제 있었던 일과 비슷하다고 그 네네.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 구조라는 건 어떤 그 건가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놀이용 카드로 삼각형 구조의 집을 쌓아 올리는 게임을 말하는 건데요. 뭐 카드로 만드니까 당연히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쉽게 무너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당시 기업들 행태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엔 통신 설비 용량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었을 텐데 네. 당시 통신사들은 광섬유 케이블의 통신 용량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인 IRU라는 걸 뭐 계약을 통해서 양도받는 방식으로 통신 설비 용량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돈이 많이 들 테고 당연히 또 재무적 부담이 컸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하는 게 상호 용량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두 통신사가 IRU를 판매하는 동시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은 변한 게 없는데 매출은 늘어난 거죠. 이걸 통해서 부족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건데 네. 결국 이게 거품 붕괴로 이어졌고 이것 때문에 당시 회계 관련 구조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거품론자들이 지적하는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거래랑 조금 많이 닮아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래도 요즘에 그 AI 기업들은 좀 돈을 꽤 벌거든요. 맞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게 좀 이런 거긴 한데 근데 거품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돈을 쓸어 담고 있긴 합니다만 화살은 오픈AI에 조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픈AI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출의 두 배나 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지만 그에 비해선 수익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회의론이 일고 있는 건데 실제로 아직 AI 산업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산업 초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죠. 더군다나 최근에 AI 산업의 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부풀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런 비판의 주인공도 마이클 버리인데 지난 10일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자산의 유효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현대 시대에 흔히 사용되는 회계 사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글인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많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구글이나 MS,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AI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이를 위해서 막대한 양의 GPU를 사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GPU를 유형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이런 예를 거잖아요. 들면 1억 원에 산 설비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 설비의 수명은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자산 가치가 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년간 나눠서 매년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럼 떨어내는 건데 GPU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통상 엔비디아가 내놓은 주력 GPU의 생산 주기가 2에서 3년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3년이 지나면 새 GPU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장부에 이 GPU의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걸 3년으로 적어놓고 처음에 살 때 든 비용을 이 3년에 나눠서 감가상각으로 떨어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들 빅테크가 이 GPU의 내용 연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에는 3년이었던 이 GPU의 내용 연수를 네. 올해는 6년으로 바꿨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에서 떨어내야 하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들 테고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부풀려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방식을 과소계상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클 버리는 이걸 근거로 해서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 감가상각비를 1,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6조 원 과소계상할 것이다. 이렇게 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가 256조 원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마이클 버리만 주장하는 건가요? 사실 이 같은 분석을 마이클 버리만 내놓은 건 아니에요.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 네. 같은 경우에도 구글과 메타, 아마존이 네트워크 컴퓨팅 장비의 내용 연수를 3년으로 줄일 경우 주당 순이익이 5에서 10%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구글과 아마존, 오라클, MS 메타 네. 이렇게 5개 기업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연간 세전 총이익이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8조 원쯤 되는데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은 7,800억 달러, 1,100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더구나 최근에 AI 칩의 개발 주기도 더욱 빨라졌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이던 GPU의 개발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게 다가 아닌 게 기술 투자자인 리처드 자크라고 하는 인물이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코어위비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6년의 내용 연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1년에서 2년이었다라고 하면 손실이 훨씬 컸을 것이다. 더욱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코어위브가 판매하지 못한 컴퓨팅 용량을 최대 63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는 백스톱, 일종의 보증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거품론의 주장들이었고 맞습니다. 거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일단 데이터 센터들 인프라 투자가 과열이라고 한 만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1990년 초반 미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서 2% 초반이었던 인프라 투자가 이제 닷컴 버블이 생기고 나서 2000년 말이 되면 2.9%까지 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년간 0.9% 포인트가 오르는 거죠. 네.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인 0.4% 포인트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구조적인 과열이 있다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 오픈AI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사실 대부분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이 막대한 자본적 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장부산 손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오픈AI랑 달리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 연수를 늘리는 것도 이런 반론이 있어요. 아, 그래요? GPU를 AI 학습에만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짧겠지만 네. 뭐 구글이나 아마존, MS 같은 곳들은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그다음에 과학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비디오 파일 형식 변환 이런 쪽으로도 GPU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습에 쓰던 GPU를 연산이 덜 필요한 추론 단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뮬레이션, 파일 형식 변환 이런 것 쪽에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용 연수가 5년에서 6년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사양이 매우 좋은 게임용 노트북을 내가 쓰다가 네. 가족에게 물려줬다고 치면 그 네. 가족은 게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서 작업 같은 거를 네.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그거는 늘어나는 총 거죠. 그 생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6년 정도 된다. 맞습니다.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거품이 아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거품론 얘기해 주실 때 맞는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사실 그 정답은 그 어디 중간쯤에 있긴 하겠죠. 특정 기업의 주가가 과하게 오르는 건 조금 맞아 보이기는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아가 대표적인 예인 건데 그럼에도 구조적인 과열로 거품이 생겼고 이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고요. 네. 다만 그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맞습니다. 일이다. 예. 어려운 이야기를 또 오늘도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토의 노래 I'll be over you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